비트코인을 얘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금융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한번 돌아볼게요. 금융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은 일단 화폐를 발행량을 마음껏 늘려서 찍을 수 있다는 거, 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로 남아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돈을 늘어나는 것 자체가 기준이 없이 은행이 만들 수 있고 기관이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죠. 너무나도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란 뭐죠? 돈이 너무 많아져서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곧 사회 전반에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이런 인플레이션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공정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적 완화, 돈을 막 풀어서 뿌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서 딱 보았던 게, 와, 이거 돈을 늘리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네 라고 얘기해가지고 비트코인은요,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요. 블럭은 무한대로 생길 수 있으나 비트코인은 무한대로 만들 수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 2100만 비트코인까지만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불가능. 만약에 그 이상 하면은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걸 설계할 구조 자체에서 이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코드로. 아하. 네. 오케이. 네. 그래서 현재까지 오늘 날짜로 얼만큼 나왔냐면 1785만 개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나와서. 그럼 좀 있으면 더 이상 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하.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끝은 모르니까. 있습니다. 예. 끝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왜 이 발행량이 조절이 되냐면요, 이 달러에서의 문제를 찾을 수 있어요. 예전에 달러는 금을 보관하고 그 금의 값어치만큼 달러를 찍게 돼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근본이제라고 했는데요. 그거를 그래서 그 당시에 달러를 보면 달러에 이 달러는 금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달러에 써 있어요. 완전 그런데 금 보관증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의 수요가 막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금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을 매칭해서 달러를 발행하기 너무 어렵고, 미국에 금이 없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 우리가 맡겨놓은 금을 다시 내놔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굉장히 막 이제 두근두근 하는 거죠. 그래서 깡패 짓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네. 닉슨 대통령이 네. 갑자기 어느 날 지하 회의장에서 싹 애들 모아놓고 쑥쑥 하더니 딱 나와가지고, 자, 미국은 오늘부터 근본이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뚝. 우리는 이제 금을 기반으로 달러를 찍지 않을 거예요 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이제 금을 달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완전 멍해주는 거죠. 이제. 그것도 그렇고 미국은 이제 돈을 맘대로 찍을 수 있는 족쇄를 풀었어요. 그동안은 금이 있는 만큼 찍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근본이제를, 금태한제를 탈피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우리 정부가 찍겠다라고 규정을 정하면 찍을 수 있어요. 금하고 상관없이. 그 시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런 금융위기가 오는 이 시작 단초가 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닉슨 선언으로 금융위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해요.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미국이 재채기하면 뭐가 된다고요? 감기가 걸리죠. 그렇죠. 전 세계가 이거에 대한 여파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러다 저것이 보니까 문제였어요. 저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암호학자가 주장한 대로 화폐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자, 돈은 신용이라고 그랬어요. 그 돈이 정부나 은행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신용으로 우리가 그게 거래가 된다고 했죠. 네네네. 자, 성화 씨가 다현 씨한테 10,000원을 송금했어요. 그러면 오늘 보냈으니까 이 보낸 거 모아놨다가 새벽에 무슨 그 새벽 배송 애들처럼 밤에 이쪽 은행에서 이쪽 은행까지 10,000원을 옮겨주나요? 안 옮겨주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간 걸로 믿는 거죠. 신용화폐예요. 또는 내가 월급이 들어오면 회사에서 저한테 월급을 싸줬는데 회사 은행과 제 은행이 나중에 그 돈을 보내주냐? 안 보내줘요. 간 걸로 인정한 거죠. 돈은 신용으로 움직이는 거고, 현대화폐는 이렇게 간 거를 믿고 보증해주는 신용화폐 형태로 존재합니다. 교수님, 그래도 누가 돈 보내주면 그래도 뜨잖아요. 돈 왔다고. 네. 근데 은행 회사에는 이제 안 보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돈이 실체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그 돈, 종이 돈이라든가 통장에만 찍힐 수도 있죠. 그렇죠. 돈은 실제로 간 게 아니라. 통장에 찍히고 실제
정말로 그거를 차곡차곡 쌓았다가 자, 이 정도 쌓았으니까 이제 한번 옮겨야지라는 행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 네이버 페이 같은 것도 네. 가상화폐인 거예요? 네이버 페이는 가상화폐 결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이버 페이는 결제 수단. 네이버 페이는 사실은 신용카드와 연동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 페이는 신용카드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 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가상화폐라기보다는 기존의 신용화폐를 조금 쉽게 쓰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신용카드 쓸 때 공인인증서도 넣어야 되고 막 복잡하니까 이거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핀테크라는 기술을 써서 쉽게 만든 기술이 이제 뭐 네이버 페이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가상화폐 개념과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페이 자주 써요? 네. 다음 얘기는 이걸 좀 해볼게요. 네. 은행의 핵심 자산 퀴즈입니다. 자, 질문 이게 뭐예요? 예. 뭔가요? 돈이 아니라 빚이다? 빚이다. 50점. 다혜 씨. 돈이 아니라 전자화폐다. 전자화폐다. 역시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맞아요. 둘 다 50점. 자, 나는 잠깐만. 성오칠. 세미얼, 나나, 켄씨, 어우. 오칠이, 짠, 오? 큐바르, 교르바티오? 큐바르. 아, 50점, 50점. 아, 나도 50점, 나도 50점이구나. 아, 50점이에요. 내가 쌤의 네, 풀네임을 기억하고 왔는데 50점에 50점. 이거를 나도 50점. 네, 50점이에요. 아, 네. 안타깝네요. 이거 자르고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여태까지 네. 이렇게 외우려고 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자, 쌤이 한번 얘기해 보죠. 은행의 핵심 자산은 돈 아니라 대출 받는 사람이다? 은행의 핵심 자산은 응. 돈이 아니라 신용이다? 신용이다. 자, 우린 정말 50점 다 같이 50점 인생입니다.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점. 은행의 핵심 자산은 돈이 아니라 장부다. 아, 맞아. 네. 아. 자, 신용이잖아요. 은행에서 돈이 맞아요, 이동되지 않는다고 맞아요. 했죠. 그렇죠. 네. 이동되지 않으면 그 은행은 그 돈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들도 장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장부를 가지고 내가 입금되고 대출 나가고 뭐 했던 모든 돈의 근거가 그 장부예요. 실제로 돈이 아니라. 통장 얘기할 거엔 통장 얘기했으면 통장했으면 70점이죠. 70점까지 됐었죠. 아, 네. 그러게. 시험 볼 때 약간 그렇잖아요. 예. 이거 썼을 그러니까. 걸. 아이씨. 장부였군요. 네. 누누이 얘기하지만 돈의 가치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조차도 약속이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장부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은 2009년 이후에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된 장부예요. 계속 블럭이 늘어나면서 한 번도 끊기지 않았고 2009년 나왔을 때부터 오늘날 이 시간까지 블럭이 계속 생성되면서 계속 내용이 저장되고 있었죠. 갑자기 질문이 생겼는데요. 네. 우리 장부를 실질적으로 쓸 때는 이 페이지 수가 제한이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도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안에 이 서버에 어떤 끝이 있지 않을까요? 서버의 끝 용량이 많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도 계속 커야 되고 저장이 될까? 빅데이터죠. 예. 계속 저장이 될까? 하드를 이런 늘려나가면 저장 계속 공간을 무한대로 그럼 블록체인은 이제 블록체인 생성되고 무한대로 계속 생성되죠. 장부는 구조화도 계속 같다. 붙이는 겁니다. 네, 신기하다. 신기하죠. 어디까지 갈 거예요? 우주 끝까지. 진짜요? 예. 우주 끝까지. 이게 망하지 않는 한 계속 갑니다. 현대 은행에 대한 장부는 이렇게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에요. 네. 국민은행이라고 예를 들고 국민은행 서버실에 이렇게 큰 서버가 있어요. 마이뱅크. 모바일 뱅킹, 스마트폰으로 하면 그 내용이 그 서버에 저장이 되고요. 인터넷 뱅킹을 하면 그 내용도 여기에 저장이 돼요. 지점 거래 내역도 여기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 가맹점 또 여기 저장이 돼요. 그리고 타 은행과의 거래 내역을 받을 때도 여기 저장됩니다. 장부가 중앙 서버에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물론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뭐 예비로 하나 똑같이 복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비트코인처럼 각자 너무나 많이 쓰진 않고 이렇게 중앙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게 현재 은행 시스템에 나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부가 한 곳에 있지 않고 노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노드는 이제 채굴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이 비트코인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장치라고 이해를 할게요. 그 장치에 다 거래 기록들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통신을 하면서 장부가 맞는지를 계속 확인해요. 네,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그 장부를 유지해 나갑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똑같이 왔다 갔다. 갱신하고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거를 비트코인. 네. 그러면은 해커나 뭐 도둑이 마음을 먹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중앙 서버를 털려고 한다면 네. 이런 건 이제 해커가 네, 여기를 공격하면 중앙 되겠죠. 서버가 네. 털리면 끝장나는 거네요. 농협 사태. 한 5, 6년 전에 농협 사태가 터졌죠. 해커가 농협을 공격해서 그때 실제로 기록들이 사라졌어요. 대출 나간 기록들이 사라졌고 그 대출해간 사람은 채수 이거잖아요. 누구는 네. 웃고 누구는 울고. 뭐 근데 물론 복구는 했습니다만 처음 했을 때 그런 장부가 사라졌고 뭐 그런 내용들이 다 공격을 당해서 데이터가 유실이 됐는데 그럼 뒷장 보면은 이렇게 지금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곳이 털리더라도 그래도 이게 그렇죠. 남아 있고 복구를 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등생 맞대니까. 근데 아까 그걸 틀려가지고 좀 실망이긴 합니다만은 맞아요. 얘가 네. 조작이 됐어요. 네. 해커가 나한테 비트코인을 보내라고 내역을 썼어요. 네. 그럼 이제 나한테 오는 걸로 인정이 되니까. 근데 나머지 거에는 그 내용을 못 적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검증을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은 맞는데 너가 틀리네. 그럼 너 잘못된 장부야. 그렇죠. 치우고 이거 제대로 된 거를 그걸 갖다. 붙여놔요. 그럼 이제 그 보이스포신이 뜻이 비트피싱도 있어요? 아우 발음이 뭐예요 그게? 비트피싱. 비트피싱 예.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래요? 네, 들어본 적 없어요. 나한테 비트 좀 보내달라고 비트피싱 아니에요? 비트를 보내달라고 전화하면 보이스피싱. 보이스 비트피싱이네요. 굳이 얘기하자면 굳이 얘기하자면 전화했으면 보이스피싱이죠. 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이거 암호학자들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학자들 마음 먹고 또 해킹한다고 하면 단체로? 단체로 하면은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이게 암호학자들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채굴을 얘기할 때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암호 문제예요. 암호 문제인데 이게 풀기가 쉽진 않아요. 너 문제 쉬우면 너도 나도 1등 계속 해버리니까. 그렇지.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안 그래도 원래 풀고 있던 애들보다 빨리 풀어야 돼요. 그죠? 원래 다 같이 풀고 있던 행위에 내가 딱 들어가서 자 나도 내가 빨리 풀어서 조작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블록을 내가 딱 받자마자 고쳐야 되니까. 아하. 내가 먼저 풀어야 되고 근데 다 같이 대조해 본다고 했잖아요. 대조해 보면 마지막 여기서 조작이 됐어요. 대조를 하면 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얘를 다 같이 봐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다 봐요. 다 봐요. 그래서 다 보는데 다 보면 앞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내가 얘를 조작하려면요. 얘도 조작을 해야 되고요. 얘도 조작을 해야 되고 얘도 조작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해야 돼요. 대박. 네, 무지무지 힘들죠. 그래서 그것도 정해진 시간 안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워서 시도조차 하기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정보가 안전하게 저장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조작하기가 느낌적으로 어렵고. 보면 그 전에 이제 중앙 서버일 땐 자물쇠가 하나 있었던 그렇죠. 느낌이면 이거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자물쇠 동시에 딱 끊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시에 조작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합의 과정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이 장부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이 쉽게 말하면 자, 이 장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놓고 자, 투표합시다. 진짜 손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5명이니까 일단 홀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장부가 진짜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무나 들어보세요. 2명, 3명, 4명이죠. 그럼 4명이잖아요. 근데 쌤은 이게 진짜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100% 각자의. 네. 그러면 일단 4대 1이니까 이 장부는 진짜가 맞다라고 넘어가요. 근데 이게는 사람 대신에 이제 컴퓨터를 한다는 얘기죠. 컴퓨터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오케이. 네. 컴퓨터 got it. 투표를 해서 그 컴퓨터들은 정말로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해서 맞으면 이게 맞다라고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커가 정말로 최종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이 투표까지도 이겨야 돼요.
너무 어렵다. 투표까지도. 이 해킹 기술가 사람들을 다 모으고 뭐 이거는 뭐 대통령에다가 그 대통령급 이제 사람을 모으는 힘에다가 그렇죠. 성화 씨, 미래의 가나 대통령을 옆에 앉혀놓고 있습니다. 누구요? 미래 대통령 꿈이잖아요. 맞아요. 네. 쌤의 꿈은 대통령이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쌤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름을 재벌이 못 될 외운 게 거예요. 아쉽네요. 제목이요? 부동산 죄송해요. 투자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는 이렇게 5개의 약식으로 보여줬는데 실제는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그림 밖으로도 있겠죠. 굉장히 많은 연결되는데 자, 배가 씨 제가 P2P 얘기를 했잖아요. 네. P2P가 네트워크 관련 기사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피어 투 피어라는 용어를 쓴 건데 네. 이제 재밌게 to를 숫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피어는 이제 사람 하나의 개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 피어 투 피어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피어 투 피어 방식이 낯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먼저 생겼어요. 아, 진짜요? 네. 자, 재밌는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네. 쌤이 누구랑 사귄대. 아, 이걸 또 소문을 이렇게 내는 그렇죠.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이 지인 대 지인으로 소문나서 연결되듯이 네. 그러면 내가 배가 씨한테 얘기하면 배가 씨는 다현 씨한테 이 얘기를 하고 네. 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연예인 가장 싫은 거 바로 그거 B2P거든요. 뭐라고요? 되게 싫어요 그거. 아우. 아, 네. 그것 때문에 한번 가짜 뉴스 볼까요? 뭐 이런 아우. 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소문, 그렇죠. 아. 소문이 나는 거죠. 아, 이게 싫어. 사실은 이 소문도 P2P예요. 아, 사람이 그럼요. 퍼지는 거니까. 우리 다 네. 조심해요. 이렇게 네. P2P. 조심. 네. P2P 방식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똑같은 방식이에요. 장부를 썼으면 자, 내가 썼어? 그러면 썼니? 나도 써줄게. 이런 식으로 파파파파 퍼지는 게 블록체인의 기록 방식, P2P 방식인 거죠. 사실은 인터넷도 비슷한 방식이에요. 인터넷도 다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되게 장점이 하나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분산형 시스템을 하고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이 홍수가 나서 잠겼어요. 또는 지진이 나서 유실됐고 화재가 나서 날아갔어요. 날아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다 막히면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에 대한 강한 전달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도 우회해서 이 정보가 다 퍼질 수 있다라는 강한 어떤 정보 전달력을 살리기 위해서 P2P 네트워크 방식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드 네트워크가 훼손되거나 사라지더라도 나머지는 전달돼서 어떠한 현재 금융 시스템보다 안전하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분산형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이거에 단점은 없나요? 뭐라고요? 단점이요. 아까 장점 단점이요? 말씀하셨는데. 단점 있죠. 그거는 알고 싶어요 제가. 알고 싶어요? 예. 예. 단점 느려요. 아하. 느려 터졌어요. 얼마나 느렸냐면 뒤에 나오지만 얘기를 해줄게요.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계산을 딱 하잖아요. 승인 시간까지 1시간. 최고 1시간. 조선님 우리는 빠른 민족이라 이런 거를 진짜 못 건드려요. 이래서 이게 정말 지금- 지금 화폐로 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떻게 화폐를 대체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블록체인 암호화폐도 있긴 한데 오늘은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했던 내용을 좀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장부 조작을 막기 위한 방법도 들어있는데 장부 조작 방법들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51%의 법칙이 있어요. 조작된 장부가 존재하면 투표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받아야 되고 과거 기록을 바꿀 수 없는 블록체인의 특성이 있는데 누군가 장부 조작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계속 앞에 것까지 바꿔줘야 돼요. 거기다가 갱신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마다 갱신이 되니까 10분 안에 모든 걸 계속 바꿔나가야 되고요. 이 10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문제 푸는 시간이라는 채굴이라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채굴 시간 동안 이 장부를 네트워크에 전파할 수 있는 시간도 버는 거죠. 이런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이중 지불이라든가 장부 조작을 막고 있습니다. 거의 해킹당하는 거는 거래소 안에 있는 지갑에 뒀을 경우고 블록체인이 해킹당한 사례는 별로 없다라고 네. 들은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나 해킹당해서 내 코인을 잃어버렸어.
해커가 내 코인을 훔쳐갔어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저에게도 물어보는데 이거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 블록체인이 해킹당하는 경우는 극히 낮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공격하기 쉬운 블록체인이라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매우 낮고 그러면 그 다음 무엇이 문제느냐? 거래소 지갑이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 지갑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개인 지갑 해킹 당하는 경우는 그 지갑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 먼저 해킹을 당합니다. 컴퓨터가 해킹을 당하거나 그렇죠.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해서 그 해커가 나라고 속이고 그 지갑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블록체인 해킹 당한 게 아니라 그 가는 과정 수단, 해킹을 그렇죠. 과정 해킹을 당해서 그러면 그 지갑 자체는 정상적인 내 주인이 왔으니까 당연히 보내야지라고 인식을 하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해커가 한 건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 코인이 없어졌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거래소 해킹 당하는 것도 비슷한 사례일 수 있어요. 거래소에 접근하는 사람이 아이디 비밀번호가 유출됐거나 또는 그 검증하는 게 유출됐을 때 그걸 이용해서 해커가 유출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거래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대부분 블록체인이 아니라 그 가는 과정이 주로 해킹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코인이 없어지거나 해커가 훔쳐가는 거죠. 장부를 조작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로 해킹이 일어나요. 각자 자기 정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은 공개돼 있으니까 다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남의 걸 보는 것까지는 오케이. 좋은 취지인데 내 걸 보여주는 거는 왠지 조금 안 좋죠. 프라이버시. 싫어요, 저는. 네, 싫어요. 이거는 사실은 기존 금융이 잘 돼 있어요. 기존 금융은 내 통장을 누가 함부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공개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가려주는 사람도 없고 다 공개돼 있다 보니까 이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지킬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실제 거래 내역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내역은 다 공개되어 있는데 요 내용 자체는 그렇죠. 알기 어려운 코드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쌤의 계좌 주소예요. 계좌 번호예요. 계좌 번호고 이게 송아 씨 계좌 번호예요. 네. 그러면 요 계좌 번호에서 요 계좌 번호로 1비트를 갔잖아요. 그러면 이 계좌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쌤인지를 알겠죠. 근데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이게 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이렇게 알파벳이나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알파벳 숫자가 섞여서 수십 자리예요. 그렇죠. 외울 수도 없거니와 알아보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첫 번째 내 개인의 정보를 암호화했습니다. 계좌번호는 비트코인의 공개키라는 걸 이제 계좌번호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렇게 굉장히 난수로 어렵게 표기해 놓고요.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QR코드로 표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QR코드를 본다고 해서 이게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재밌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2년 ESPN 스포츠 방송에서 네네네. 관중석을 찍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비트코인의 열혈 매니아였나 봐요. 네. 그래서 그냥 방송에 나가니까 엄마 나에게 비트코인을 보내줘 라고 플랜카드를 들었죠. 그래서 장난삼아 했는데 신나는 거죠. 신나서 QR코드를 찍어서 비트코인을 다 기부 자발적으로 보냈어요. 우와. 그래서 모인 돈이 22비트. 현재 시세로 2억 2천. 혹시 모르니까 우리도 QR코드 박힌 티셔츠 입고 방송 출연할까요? 저는 치가 좀 늦었어요 이제. 그런가요? 이제 이제 다 너무 알고 있기 비싸구나. 때문에. 맞아. 1비트가 1,000만 원이니까. 자, 우리가 은행 놓고 봤을 때 계좌번호가 있으면 계좌번호는 누구한테 마음대로 불러줄 수 있어요. 내 계좌번호 이거니까 일로 보내라고 계좌번호를 불러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암호에서 공개키라고 합니다.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계좌번호에는 다 비밀번호가 또 있어요. 그 비밀번호는 이제 개인키, 비밀키라고 얘기를 해요. 블록체인에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이 비밀번호가 있겠죠. 그 비밀번호가 존재해요. 이 존재하는데 요거는 꼭 본인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본인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TV에서 재미난 사례가 있었어요. 블룸버그 TV에서 어떤 앵커가 비트코인을 소개하는 과정에 자신의 비밀키를 화면에 띄운 거예요. 진짜 억울하다. 어떡해. 화면에 띄웠고 불쌍하다. 무지함이었어요. 네, 뭐 잘 몰랐으니까 무지함으로 화면에 띄웠는데 이 방송에 같이 공개키도 같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땡큐 해가지고 싹 털어갔어요. 찾을 수 없습니다.
헐, 어떡해. 은행이라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죠. 전화해서 훔쳐왔어요. 이건 내가 인출한 게 아닙니다. 얘기해서 정말 조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제3의 중개인이 존재하지 않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녕. 다음 생에 만나. 끝이에요. 비님 교수님 그 프라이빗 키는 없죠? 혹시 있죠? 여기 나와요? 안 나와. 아유, 여기 띄우지 않겠지. 누굴 호구로 하나. 근데 뭐 사실 저게 너무 재밌는 게 우리 아파트는 몇 동 몇 호야 하고 비밀번호는 뭐야 하고 방송에 띄운 거랑 똑같으니까 집 토로 가쇼라고 바로바로 올라가죠 사람이. 저런 실수를 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잘 몰랐던 분이겠죠. 그럴 때는 B2B가 약간 또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장점만 그렇죠. 있을 수는 없어요. 네네네. 네, 단점도 있는 거니까. 완전 조심해야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했었고요. 이 공개키, 개인키, 이 암호를 만들었던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네네네. 네, 암호학자 얘기를 할 건데 네. 그 당시에 사이퍼펑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사이버펑크 뜻이 네. 정확히 뭔가요? 저희 2집 앨범 컨셉이 사이버펑크 컨셉이거든요. 사이버펑크. 네, 맞죠? 사이버펑크. 그쵸, 언니? 진짜요? 되게 네. 신기하다. 그래서 저도 방금 신기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비트코인 있는 거 아니죠? 요걸 얘기했어요? 요걸 얘기했어요? 저 사이버펑크. 요거? 네, 저거요. 아래 거요. 네. 약간 사이버 대학 근데 요거 보고 얘기했던 거죠, 처음에. 네, 네. 처음에는 저거였는데, 그래서 뭐지? 내가 두 눈을 개. 크게 뜨고 다시 보라고 하려다가 아, 그렇네요. 두 개가 있네요. 사이퍼펑크고요. 아, 이건 사이버펑크죠. 두 개 네. 차이점이 뭐예요? 자, 사이버펑크는 여기 설명돼 있어요. 1980년대 이후에 사이버 시대에서 펑크적 옛날에 저항하려는 사람들, 그냥 인생 불만인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좀 딱 해갖고 아, 진짜요? 국가도 마음에 안 들고 정부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펑크적 이런 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는 건 사이버펑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암호를 영어로 뭐 크립토라고도 하지만 사이퍼라고도 하거든요. 네. 이 사이퍼라는 걸 합쳐가지고 암호학자인데 삐딱한 애들 사이버펑크라고 해요. 네. 아, 사이버펑크. 네. 삐딱하신가요? 다음 앨범 정말 삐딱하네. 그런 거 봐요, 저희. 정말 여자 나도 없이 노래처럼 노래부른. 그런 사이버펑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사이버펑크들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는 것에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되고 나서 내 정보가 너무나도 막 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서 생각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뭐 개인정보가 모여있는 게 털리는 거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메일을 쓰고 있어요. 메일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항공권 예약을 하고 호텔을 예약을 하고 다 예약을 하면 예약 확인 메일이 메일로 오죠. 네네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런 정보가 메일 서버에 저장이 되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메일 기관은 그 메일 내용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 수 네,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원치 않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내 정보가 그렇게 새 나가는 게 난 싫어 이거예요. 난 이 내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어. 라는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암호로 좀 잠궈놔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암호라는 게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냉전 체제의 싸움이 있어서 굉장히 정보전이 막 있었던 시절이라서 암호학이 되게 귀하고 잘 다루기 어렵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정보기관의 어떤 전유물로 쓰여지고 있었거든요. 일반인들은 쓰기 어려웠는데 DP하고 헬먼이라는 사람이 요 공개 키와 개인 키를 해서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암호를 만들어 보자. 정말 편하게 우리도 암호를 쓰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DPL만의 공개키 기반 기술이라는 거고요. 잘 쓰였던 사례가 PGP라는 거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메일을 암호화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 무료로 배포합니다. 여러분 뭐 쓰세요?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는 소중합니다. 나도 소중하고 당신도 소중하고. 그래서 이렇게 뿌렸더니 국무부에서 너네 뭐 하는 짓이야? 그런 거 이렇게 한 번에 뿌리면 어떡해? 암호 기술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거 하고 싶으면 일단 무기 판매업 등록부터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정부는 군수품으로 분류했어요. 암호 기술 자체를. 그래서 군수품을 뿌리면 어떻게
일단 팔든가 그러려면 무기 판매업으로 등록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규제를 강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억울했던 거예요. 이거는 군수품이라고 하면 약간 시크릿의 개념인데 나는 사실 프라이버시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둘의 구분이 모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돼서 정부에서 규제를 했는데 사이버펑크들이 원했던 거는 이거 암호하려는 거 아니에요. 내 개인 사생활을 암호하려고 했던 거고 이런 걸 되게 심하게 했었죠. 그런데 에드워드 스노든이 네, 세상에 나오면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난리 났어. 사실 정부는 당신의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맞아. 메일도 봤었고요. 맞아. 뭐 신용카드도 봤었고요. 계좌도 봤었고요. 모든 건 정부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런 필요성들이 공감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왠지 사이버상에서 움직이는 사이버펑크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느낌 오죠? 이런 무리들과 그 비트코인을 개발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과 같이 모여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이제 세상에 그 공개키 기반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사실은 이건 비트코인의 족보인데요. 비트코인 전에 쓰였던 기술이 몇 년도에 개발되었던가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에 대한 내용이 있고 뭐 오류 검증에 대한 내용이 있고 공개키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다 모여서 비트코인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카모토 사토시가 모든 걸 다 만든 건 아닙니다. 나와 있던 기술들을 차용할 건 차용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다 해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2008년 10월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논문을 세상에 공개를 했어요. 짜잔. 블록이 다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가까운 느낌이다라 해서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블록. 네. 내가 씨. 네.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뭐다?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뭐다? 장부다. 그렇지. 장부다. 그래서 장부에다가 첫 번째 쓰는 거예요. 이 장부에 맨 앞에 쓴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맨 앞에 네. 그 장부예요? 네, 맨 앞에. 오. 여기 잘 보면 새로 생성된 동전, 투입물 없음. 이 앞에 주소가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 누가에 보냈으면 앞에 사람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없어요. 처음이니까요. 자기 주소만 있어요. 제네시스 오브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50비트를 보낸 거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거래를 처음 만들어요. 되게 아까 말한 개발자로서의 유일한 특권. 그렇죠. 유일한 특권. 나 스스로에게 50비트를 보낸다. 이 사람 아주 그냥 네. 이제 50원을 이제 돈으로 바꾼다면은 꽤 어마어마. 면은 야 지금 1,000만 원이니까 얼마야? 5억이죠. 5억. 그렇죠. 서울 아파트 하나 살 수 있겠네. 아우 예. 그렇죠. 개발비 5억. 그런데 이게 생성됐을 때가 2009년 1월 3일이잖아요. 네네. 이 당시에 비트코인 시세는요. 0.001원 정도 했어요. 나카모토 사토시가 이 비트코인을 개발해서 세상에 공개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냥 세상에 공개도 했고 별도로 노력을 기울여서 따로 연락을 한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암호학자들, 네. 그리고 뭐 이런 관련된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이버펑크들한테 메일을 다 보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살기 힘들죠? 제가 괜찮은 걸 만들었는데 한번 봐주세요. 라고 딱 보냈더니 다 비슷한 식으로 외면을 받았는데 사이버펑크에서 할핀이라는 사람이 메일을 답장을 했어요.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보고? 그래서 진짜 했어요? 그래서 막 메일을 주고받은 거죠. 주고받으면서 그러면 이제 뭐 문제점도 서로 찾아가서 고치고 버그도 수정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그럼 우리 진짜 잘 보내주는지 확인해 볼까요? 뭐 서로 비트코인도 주거니 받거니도 해보고 나도 같이 채굴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혼자 채굴하다가 2명의 채굴자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뭐든지 나 혼자 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나가려면 나하고 맞는 선이 하나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최초의 선이에요.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첫 번째 선을 연결한 사람이 할핀이라는 사람이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결해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졌고 두 명 이상의 이제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는데 한 사람이 되게 재밌는 제안을 합니다. 네. 10,000비트를 쏠 테니까 누가 나한테 피자 2판 한번 보내봐요. 재밌는 놀이 시범을 해볼게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계산을 꼭 해줘야 되고 나는 이런 피자 좋아해요. 썼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랑 한번 해보시죠. 라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4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피자가 왔어요. 이게 그날 온 피자 사진이에요. 와우. 그날 배달 온 피자 사진을 찍어서 게시판에 진짜 피자가 왔어요.
네, 딱 올린 거죠. 만 비트코인 주고 산 피자라고요? 수십억 원의 피자. 현재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1,000억짜리 피자. 네, 수십억 원의 피자. 미치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근데 그 당시 시세로는 45,000원 정도. 그래도 진짜 저 아니 근데 나는 약간 그래도 그 시대 물론 그 비트코인 가치가 별로 없었겠지만 그래도 만 비트잖아요. 그럼요. 만 비트. 영 많이 들어가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왠지 그냥 피자에 그렇게 쓰지 않았을 텐데. 그럼요. 만 비트면 지금 한 1조 정도 돼요. 아, 1조군요. 1,000억이 아니라. 와. 1,000만 원 거의 만이면 1조 맞죠?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또 세상에 큰 여파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당시에는 세상에 증명이 된 거예요. 만 비트는 피자 2판, 41달러. 이게 증명이 됐잖아요.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그렇죠.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게시판에 공유됐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같이 이걸 믿고 인정했어요.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러면 이 모인 사람들 안에서는 일단 만 비트는 41달러라고 같이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비트를 실제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기준을 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누가 정하는 뭐 1비트는 그냥 뭐 100달러라고 부르는 게 값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례가 생겼잖아요. 거래가 성사됐으니까. 이래서 거래소가 생겨요. 최초에. 오호. 예. 최초에 거래소가 생기는데 야 이제 그럼 공식적으로 내가 지금 여태까지 모아놓은 비트를 돈으로 바꿀 수 있네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합수를 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세가 하루에 10배 정도씩 올랐어요. 처음에는 0.008달러에서 0.08달러로 와우. 얼마 안 되지만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막 이러면서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러다가 2011년 2월 9일에 1비트가 1달러를 인정을 받습니다. 와우. 이게 엄청 중요한 사건인데요. 1달러는 마의 벽이에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장난으로 끝날 것인가 진짜 화폐가 될 수 있을까라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최소의 기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달성을 합니다. 1비트가 1달러를 찍었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거래소고 누구에게나 봤을 때 인정할 수 있을 법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니까 이것은 공신력을 갖는 수치라는 거죠. 네. 오케이. 더 확실한 기준이 생긴 거죠. 오케이. 기존엔 피자의 가격이 기준이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이제는 돈으로. 공식적인 그렇죠. 오피셜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언제 제일 쓰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그 비트코인 백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해외 송금할 때 제일 좋아요라고 맞아요. 권장을 하고 있어요. 더 빠르죠, 오히려. 엄청 빠르죠. 왜냐하면 지금 다음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은행보다 빠르고 저렴한 수수료라고 나와 있어요. 기존의 금융권에서 외국으로 돈을 보낼 때의 과정은요. 보내는 사람이 국내 은행에 가서 달러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달러를 바꾸고 해외 은행으로 보내면 스위프트라는 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안 가고 찍고 해서 가요. 이 기간이 수수료도 다 내야 되고요. 엄청 제가 가나로 돈 보내는데 네. 머리 아파요. 힘들어요. 진짜 머리 아파요. 와, 특히 돈 많이 보낼 때 수수료가 너무 많이 붙어요. 저는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느냐예요. 이건 사실은 중간에 기득권들이 아직 안 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충분히 그걸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일 정도 걸리고 이 사람은 수치는 이제 돈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여기에 수수료는 5,000달러 기준으로 한 0.4% 정도의 수수료를 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환전할 때 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보낸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자, 송금이는요.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소에 들어가서 비트코인을 사면 돼요. 그때 네. 시세로 사고요. 바로 수취인한테 보냅니다. 보내면 이 사람이 1시간 정도면 간다고 했잖아요. 1시간 정도에 받겠죠. 자, 2일에서 5일 걸리는 게 1시간 만에 갔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이 사람은 그 나라 거래소에서 이걸 팔아서 그쪽 화폐로 찾으면 돼요. 이 과정은 어마어마하게 혁신적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수수료는요. 1비트를 보내는지 100비트를 보내는지 동일해요. 0.0002비트요? 기러기 아빠들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그럼요. 같아요. 좋죠. 네. 저도 기러기 아들이거든요. 기러기 아들. 예. 비트코인으로 한번 해보세요. 비용도 아낄 수 있고요. 그래, 아이, 빨리 받을 수 있고. 저기 수수료 네. 부분에서 솔깃하네요. 아우 진짜 제가 진짜 되게 많이 보내는데 엄마한테 보내고 아빠한테 보내고 하니까 네.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맞아요. 네. 여기서 비트코인이 아니라 아까 말한 리플이라는 걸 쓰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2분 만에 가요. 2분? 라면 시간에 간다고요? 2분이면 가요. 오 마이 갓. 인스턴트네요. 수수료는 얼마를 보내든지 1, 2풀. 아직 그렇게 빠른 블록체인도 있습니다. 네. 송금 전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 와, 리플. 라면에 전자레인지 넣어가지고 띵 하면 이제 돈 가겠는데. 굉장히 빨리 보낼 수 있어요. 와우. 가나를 보낼 때, 가나에 돈을 그렇죠. 보낼 때 훨씬 편하겠죠. 네,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엄마한테 설명한다고 하면 되게 복잡해가지고 이게 뭐야 걔는 거 보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이제 이거를 안 주셔가지고 이게 뭐야 비트코인이 뭐야 걔 은행을 보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팁인데요. 뭐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점이지만 이게 돈이 안 들어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귀가 딱 열리죠. 그쵸. 이게 싸. 그렇죠. 뭐 이런 엄마 2분 안에 들어간다. 에? 깔아왔습니다. 예. 빠르고 싸. 이 끝이에요. 왜냐면 이게 그 은행 보낼 때 수수료 때문에 엄마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면 그 돈을 가나 돈이면 많은 거 살 수 있는데 이제 중간 사람이 이제 그걸 떼서 가니까. 근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굉장히 같아요. 좋은 점이에요. 네. 네. 비트코인은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어느 정도 돼요? 꽤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생각보다 스마트폰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가나도 이 그 모바일 뱅킹이 되게 잘 돼요. 오. 엄청 잘 돼요. 예, 진짜 잘 돼요. 생각보다 엄청 잘 돼가지고.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계좌는 없어도 그렇죠. 이게 이렇게 아주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은행을 멀리가 못 가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은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자, 이제 비트코인을 주목하는 국가를 좀 보고자 해요. 네네네. 네. 자, 이렇게 여태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을 많이 봤는데 비트코인은 어느 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있을까라고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 2017년 12월에 비트코인은 2,600만 원을 찍었어요. 우리나라 가치로. 심지어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똑같은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훨씬 비싸게 사야 돼요. 왜냐하면 경쟁이 심해서 만들어진 결과인데 서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트코인이 비싼 나라 한국이죠. 그러면 그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검색하는 순위로 우리나라가 1등일까? 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순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70위권이었어요. 무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더 많이 검색을 하는 거야?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나이지리아, 2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3위가 샘의 고향 가나였어요. 이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잠깐만. 그러면. 네네네네. 그 다음에 세인트헬레나,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등 한국은 굉장히 후반에 있었죠. 왜 올라왔을까요? 저도 솔직히 이 정보가 좀 신기했거든요. 근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 정부에 대한 신뢰? 정부, 뭐 중앙은행 신뢰 하나도 없어요. 아, 그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돈도 벌 수 없는데 차라리 이게 정부가 이제 중앙에는 이제 그 센트럴라이즈 하지 않고 디센트럴라이즈 한 그런 시스템이 훨씬 더 이제 그 나한테 낫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비트코인에 그 관심 많이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뭐 좋은 얘기예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였고 네. 중앙부처나 정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대안을 찾는 거죠. 그렇죠. 네, 그에 대한 대안을 찾는 건데 그 대안이 사실 알고 보니까 비트코인이 오히려 국가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로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아마 세계 그 사이버 프로드 있잖아요. 아마 1등일 거예요. 그 정도 이 사이버에 대한 그런 지식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오, 그래요? 엄청 높아요, 나이지리아가. 아, 처음 엄청 들었어요. 높아요. 예, 되게 높아요. 예, 엄청 높아요. 그리고 가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위기가 있었던 게 어느 회사가 그거를 금융했었는데 네. 완전 난리 난 거예요. 이 그 사장님이 돈이 사람들한테 갚아주지 못해가지고 진짜 많은 가나 사람들이 돈을 잃었단 말이에요. 돈을 잃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한테 그 신뢰가 뚝 떨어졌어요. 아, 기관에 맡기면 우리는 그렇죠. 무조건 찾을 수 있다라는 네네네네. 믿음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은행들이 망했어요.
아이고. 정보가 많은 은행이 이제 그 다 한 은행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행 차라리 비트코인 그 사람들이 다른 방법 없을까 계속 찾아보면은 이 비트코인 그런 거를 발견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거 더 안전하고. 그렇죠. 금을 사놓는 그렇죠. 것보다는 해외 뭐 보내기도 쉽고. 차라리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뭐 나이지리아나 남아프리카나 이제 가나 나라들이 좀 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굉장히 놀라운 답변이에요. 제가 사실은 오늘 전까지 강의에서는 아프리카는 금융 인프라가 부족해서 인기가 많다라고 강의를 했어요. 왜냐면 전 책에서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현지인의 얘기가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이것 때문에 돈 많이 잃었어요. 어떤 친구 진짜 심지어 없는 돈이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자했는데 진짜 망한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그래서 막 자살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제가 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네네네. 아프리카 쪽에서는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게 어떤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특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의 가장 큰 은행들이 웬만하면 다 나이지리아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이제 부자인 빌리어네인 그 흑인들 대부분 그 나이지리아에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제가 왜 정부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거기가 석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정부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잘 이제 제대로 운영하면은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부정부패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만 그거를 이제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 공통된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세계은행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은행 계좌가 없는 인구가 지구상에서 아직도 20억 명 정도가 있대요. 우리는 굉장히 금융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20억 명 정도 되는 곳에서는 이 금융 인프라가 굉장히 낙후하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은행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은행이 가까이 없고 은행을 가서 만들기도 어렵고 제한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이렇게 찾는 경우가 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가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딱 맞아요. 그렇죠. 딱 맞아요. 근데 우리 제목이 블록체인의 오해와 편견을 깨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2시간 동안에 그걸 깨는 건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고 근데 블록체인의 오해와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된다라는 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걸 위한 어떤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혹시나 갖고 있던 오해와 편견 중에 오늘 내용으로도 일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근데 아직도 세상에는 많은 오해와 편견들이 남아있죠. 그거는 또 다음에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코린이를 대표해서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먼저 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아직 의심 조금 남아있긴 한데 아직도?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그 엘리 아답터잖아요. 아직 배울 게 또 많고 비트코인이 좀 더 알아가야 되구나 약간 그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네, 다현 씨 어땠어요 오늘? 저도 사실 비트코인이 좀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오해는 정말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공부 좀 많이 되셨나요? 네, 처음에는 너무 생소한 얘기라 두려웠는데 교수님께서도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관심을 조금 갖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영화 보러 갈 것 같아요. 영화 보러? 네, 그 영화. 비트코인을 거래하러는 아니고? 아니요, 영화만 볼게요. 영화를.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뭐지? 블록체인은 뭐지? 뭔데 다들 이렇게 난리일까 궁금증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해결점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코인 라이트 하면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끝내볼까요? 코인 라이트인데요. 네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코인 라이트! 라이트!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봬요.